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 이 한강공원 대학생 사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손정민 씨 사건이죠.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 대해서 지금 가짜 뉴스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왜 죽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돌았던 가짜 뉴스는 이제 친구 A 씨의 집안 배경이 뭐냐를 둘러싼 얘기인데 뭐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다 네. 아니다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았는데 네네.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 측에서는 이제 병원 측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당일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한강이기 때문에 네. 그 목격자나 이제 뭐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뭐 현장 인근에서 여러 목격담들이 돌았는데요. 뭐 이 최근에 이제 좀 주목했던 게 뭐 인근에 경찰차 6대가 출동했었다. 네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출동을 했던 것은 이제 사실인데 네. 이제 실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한강변 식당 건물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출동했던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6대가 출동한 것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작은 숫자의 네네. 차들이 경찰차가 출동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보도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가짜뉴스가 참 보통 이제 이런 사건 특히 의문이 계속 증폭되는 사건들 보면 여러 가지 갈래의 가짜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김준우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보통 흔히 얘기하는 명예훼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네. 인터넷에 주로 도니까 정통망법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외우기도 이름 힘든 이제 그 이름이 법에 어려워요. 네. 예, 똑같이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70조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근데라는 이제 단서가 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승환 평론가가 미인대회 출신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한때 돌지 않았습니까? 비방할 목적인지 뭐 네.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 이제. 은근히 디스하는. 아니 그런 게 돌더라고요. 제가 그때 네, 저도 봤어요. 그거. 네, 네.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당연히 네. 가짜뉴스죠. 비방할 목적은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긴 합니다. 근데 네. 비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 그냥 추론의 영역이어서 이런 것까지 사실 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법에선 어쨌든 위헌 논란은 많습니다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심하게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욕죄는 별도로 처벌하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지금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가짜 뉴스 누구의 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회사에 뭐 누구라고 하더라, 뭐 변호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등등 있으면 거기에 뭐 악의적인 어떤 비방의 목적이 네. 없으면 네. 괜찮고 네.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런 다만 이제 그걸 믿었을 만한 그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 예를 네. 들어 김한 기자가 결정적 오보를 했다. 근데 믿을 만한 취재원이 있었고 네. 나는 정말 사회정의와 권력 감시를 위해 이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펜들을 이렇게 키보드를 쳤는데 네. 대형 오보면 네. 그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진 않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네. 그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가짜뉴스는 지금까지는 조금 애매한 경계선상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관련된 죄송합니다. 그 사건 관련된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의 그동안의 관행이 좀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한국 언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단정적으로 씁니다. 맞아요. 근데 제목도 이상하게 달고 다른 언론과 네. 다른 나라의 언론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100일이 될 때까지 원인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났는데 100일 동안 언론이 원인을 안 쓴다. 이러면 이제 그럼 굉장히 난리가 좀 나겠죠. 이상한, 그러니까 네, 이 풍토가 좀 상황이. 다른데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신중해요. 언론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작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유사한 언론 기능을 하는 뭐 SNS라든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좀 유포되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사건 관련된 가짜뉴스의 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지점은 왜 친구가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버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특히 이제 유족들이 문제 삼고 있고 사고 당일 숨진 정민 씨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다. 여러 가지 지금 유족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하다가 뭐 넘어져서 뭐 지저분해서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앞뒤 진술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좀 뭔가 조금 미심쩍어 할 수밖에 없고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실제 뭐 예를 들면 실족사나 사고사라 하더라도 옆에 있었던 친구의 언행이 뭔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상황에서 진술이 뭔가 조금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보도만 봐서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은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새벽에 또 바로 연락 안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까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뭐 단정할 수 없고요, 당연히. 당시에 손정민 씨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어쨌든 새벽에 깼고 집에 갈 때 본인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 손정민 씨 핸드폰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오늘 그렇다면 그 정작 당사자의 그러니까 친구의 핸드폰은 어디 갔느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휴대폰을 찾긴 찾았어요. 그 실종 지점에서. 네, 실종 지점에서 핸드폰이 하나 이제 약간 파손된 핸드폰이 발견돼서 포렌식을 맡긴다고 수사당국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증거가 또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참 옛날에 뭐 큰일 나면 휴대폰 한강에 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탐지기를 네. 가지고 직접 가서 했는데 지금 아직 그 친구의 것인지 아직은 확정되지 그것도 않아요. 아직은 확정되지 보도가 않았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이게 포렌식을 봐야 알겠죠,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어쨌든, 사건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고 안타깝고 말로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겠죠. 네, 그럴수록 오히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좀 자제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친구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후속 보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지금 이렇게까지 그 하루에 인사청문회가 다발적으로 열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토교통부 등등 해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디 진행됐습니까? 뭐 국토부 노영욱,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매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뭐 청문회가 항상 이제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이제 그 후보자들이 사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뭐 사과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과를 시작하고 뭐 청문회 당일날 굉장히 이제 로우하게 로우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뭐 이매숙, 노영욱,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거나 네. 좀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경덕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랑 문승욱 장관 후보자는 기사도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5명이라 그래서 저는 5명이 꼽혀지지가 않아서 김부겸 총리를 합친 인원인가라는 생각까지 좀 충분히 했었습니다. 헷갈리죠. 네. 이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를 5명을 하루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적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같은 날 합의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보를 따로 이제 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쪼개서 하는 게 그렇죠,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예. 근데 인사청문회라는 게. 어쨌든 이 뭐 임기 말이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게 십자포화를 덜 맞기 때문에 좋죠. 후보자들 감사한 입장에서. 일이죠.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후보들 여러 가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억지 주장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섞여 있게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 이매숙 장관 후보자 지금 뭐 언론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야당이 이른바 낙마 1순위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어떤 얘기들이 주로 언급이 됐습니까? 이매숙 후보자. 이제 논문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본인 이름으로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주저자는 제자 이름으로 올라오고 네. 본인이 이제 그 이저자로 이름을 올린 형태라서 네. 무슨 이제 대필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박사, 특히 석사학위 지도 논문 같은 경우에 네. 그 논문을 조금 더 에센스랄까 그 조금 더 줄여서 압축해가지고 지도 교수랑 조금 다시 재만져서 논문을 올리고 있는데 뭐 요것도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인지 뭐 주소를 자제들이 한 13번 정도 옮겼다고 해서 네. 그게 조금 적절치 않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네. 청와대 검증 기준에는 몇 년도 이전 거는 묻지 않는다는 쪽으로 아마 했었던데 어쨌든 이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비로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세미나를 갔을 때 네. 뭐 그 돈을 직접 사용한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딸 2명을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맞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사회 이사장이었는데 그때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였냐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이중국적 논란까지 물론 이제 네. 자제분이 둘 다 딸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뭐 이제 다원 계약서 얘기도 나고 그게 예전에는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횡행하는 거였잖아요. 다원 네. 계약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가장 문제가 될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김준일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건수가 여러 건이 있어서 1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낙마 1순위를 꼽자면 임혜숙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 노영욱 장관 후보자나 네. 박준영 후보자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아, 특히 그렇군요. 네. 노영욱 장관 후보자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가 의견이 소수 의견인 것 같아서 좀 반성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감이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딱히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거저거 혐의가 많아서 누적 점수에서 좀 포인트를 많이 잃은 유도로 치면 유효를 많이 잃어가지고 네. 판정패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후보자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임혜숙 싶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 네. 또 다른 분은 지금 그 노영 후보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관테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관테크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보자면 네. 세종시에 특별 분양을 받았는데 본인은 계속 서울 살면서 세종시로 출퇴근을 했고 정작 국무조정실장이 돼가지고 세종시에서 근무할 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분양받은 집보다 더 먼 곳에 그래봐야 뭐 1km 차이고 뭐 이렇습니다만 다 2점 몇 킬로 이내고 3km 이내인데 네. 거기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 특별 공무원을 위해서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를 살 주거하지 않다가 이제 그거를 매각을 했다. 네. 그 관사를 그렇게 이용만 하고 근데 본인 얘기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 중간이어서 바로 자기가 그거를 입주하기가 어려웠다. 네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억 몇 천인가에 분양 받아서 5억인가 정도에 네. 매각했다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액수가 아주 요즘 뭐 강남 부동산 값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강남 기준으로 하면 네, 할 얘기가 시세 없어요, 차익이 그러니까. 좀 네. 매가리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과 관련된 뭔가 좀 불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좀 머쓱한 그런 네.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지금 이분은 이제 본인보다는 부인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SNS가 인생의 낭비라는 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을 때 도자기를 샀던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렸고 거기에 이제 여러 뭐 어떤 해시태그들을 달았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제 공격이 있었고 해명하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500원에서 3만 원 내외의 도자기들이다. 그리고 수량 합쳐서 1,200 이제 50여 점 정도인데 네. 대부분 이제 현재 중고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야당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배우자가 SNS에 게시한 사진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8개 샹들리에는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이런 샹들리에. 네.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3만 원 안쪽으로 살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이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도 조금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뭐 행랑이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릴 수는 있는데 뭐 딱히 어떤 법 위반이다, 뭐 대단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공세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 이상 해외를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네. 그때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그렇게 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 여행 갔다가 누구 부탁으로 가방도 하나 사오고 뭐 하나 네, 사오듯이 이럴 때 이제 뭐 침대라든가 네. 가구라든가 이런 접시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오면 저기 논현동 그 있습니다. 그 이제 구제 빈티지 많이 파는 쪽에 네. 그런 쪽에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샹들리에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 가면 정말 눈이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선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것들을 엄청 사들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몇 년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중간에는 중국 부호들이 다 사들여가지고 이제 물건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고의가였냐 이걸 처음부터 카페를 나중에 차려서 이 그릇들을 접시들을 판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했던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해서 차라리 카페를 열 때 이걸 팔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이제 이걸 파는 과정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큰 중범죄는 아니지만 조금 법령이라든가 결론은, 과태료라든가 문제가 될 것 관세청에 같아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아닌가요? 약간 이게 편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에 관련된 거라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대량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네, 그런 의혹이죠. 의혹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 후보들이 안고 있는 의혹들이 이게 낱개로 쪼개서 청문회를 했으면 다 이제 폭발력이 있는 네. 이슈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몇몇 후보들은 예전 기준 같으면 낙마거리도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이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에 진행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여야 모두 크게 뭐 이 후보만은 절대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이시고 아니면 내부는 이제 고위 관료잖아요. 고위 관료와 교수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 대중의 이유 있는 불신을 가중시킨 케이스라고 그냥 기억될 것 같고 이걸 깊이 들어가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온 분들을 소거하다가 네. 이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아마 청와대에서 추리지 않았을까라고 근거 있게 추측해 봅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서. 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복당 의사를 내비치고 네. 있는데 당내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지금 이제 어쨌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이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네. 노마지지의 역량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노마지지라는 말을 몰랐었는데 저도 모릅니다. 네, 늙은 네. 말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현 정권이 무능하고 자기와 같은 이제 노장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대표를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는 이제 전혀 뭐 요만큼의 틈도 없었는데 네. 지금 좀 조금 공간이 열리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돌아가겠다 이 의사론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김기현 새 원내대표는 복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어떤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들을 잡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5월달에 이제 뭐 뭔가 정치선 입장을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시간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더 비중 있는 인사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웅현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홍준표,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약간의 한 패키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좀 과거에 뭐 태극기라든지 아니면 좀 극우 뭐 이런 쪽의 이미지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여론들도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는 그냥 디폴트로 항상 있는 거고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 이게 이제 초재선 입장에서는 좀 이미지가 별로기 때문에 굳이 복당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미지 그런 게 있는 거고 중진들은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중진들도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기가 어쨌든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본인들의 입지가 좀 줄 수 있다 아니면 통제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선수가 한 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 분명히 확인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다면 그냥 저는- 김 변호사님 개인 입장. 저는 뭐 차라리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분을 한 분 빼고 홍준표 의원을 넣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꼭 중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아니 뭐 의제 선정 능력이나 네. 뭔가 이렇게 좀 프레이밍 능력에 있어서 홍준표 의원이 나름 가지고 있는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순간 있을 거다. 이분이 대선 주자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의원이 들어와서 윤석열 전 총장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계산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굉장히 좀 어색한 사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왠지. 또 어쨌든 검찰 선후배 네. 사이고 홍준표 의원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원조 특수다 모래시계 검사다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자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도 김준호 변호사 말대로 홍준표 의원 정도는 이제 도움이 네. 되는 인사가 아닐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을 언니라 부르고 뭐 이러던 분이어서 누나, 오히려 누나. 그 이미 누나라고 부르면서 언니 아니고 누나.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윤 의원을. 네. 아니 오늘- 같이 공천을 못 받은 네, 거론이 케이스였잖아요.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나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